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표 모두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역시 시장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 특히 잠시 뒤에 그동안 입장 발표를 미뤄왔었죠.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여야 대표 움직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2일 경기도 구리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만나는데 험지로 꼽히는 동대문구에서의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총선 승리 전략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설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이 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개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은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또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설 연휴 전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식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사면 분석 기사입니다. 자, 주는 하늘, 하는 이를, 이는 윤을 물고 물리는 프레임 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는 이준석 대표를 말하겠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맞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구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격을 하는 이유,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여권 지지층의 현재의 관심을 한동훈 위원장에서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검사와 피고인, 현재와 미래 권력 구도를 놓고 총선에서 심판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현 정부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 전쟁. 결국 국민들 이번 선거를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로 보고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요거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물 프레임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정책과 관련한 프레임입니다. 수많은 공약이 있겠죠. 총선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큰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지난 주말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안 묻혀 있었던 이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11월에 김기현 지도부가 꺼내들었었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 이 공약을 지금 구리와 함께 다시 꺼내들어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걸까요?
사실 저거는 굉장히 실효적인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취약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전략에 대해서 그 이제 불씨를 살리면 살릴수록 그 아마 이제 지지가 좀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저 공약을 제대로 그 굴러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만 이 주변 도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더불어서는 그 이 메가시티 공약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불씨를 다시 들고 나온 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를 차근차근히 진행해 온 거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떨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이 공약은 일종의 메가시티에 걸맞는 일종의 그 어떤 메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포, 구리, 하남,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명까지, 그다음에 과천 이래서 서울 주변 도시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포에 가서 저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 다른 그 서울 주변 도시까지 전부 다 아마 저런 식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메가 서울 공약은 메가톤급 공약이 될 것이다. 자, 이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을 향해서 재빠르게 공격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요. 누굽니까? 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요. 이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 주신 대로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 입슈, 이 해당 주민들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야 김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경기 구리와 고향 일부, 의정부와 남양주까지 포함되는 이런 메가시티라면 경기 북도에 남는 게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 경기 북도에는 결국 남는 게 없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여당 정책이 당내와 소속 지자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러면서 이른바 뜨거운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예,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흔히들 요즘 젊은 분들 아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거울 수가 없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래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도 눈에 띕니다. 이준석 대표 탈당 이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행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제 생각에는 5% 이내로 이제 차별성을 인정할 것 같거든요. 5%더 얻는다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에서 과천까지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자, 저 때도 도너츠 출근하는 길에 사오는 거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저 도너츠와 커피를 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작은 겁니다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썼는데 집이 뭐 저쪽 서울 강남 어디라더니 어떻게 과천 가는데 저걸 샀지? 막 구글까지 다 검색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자, 이렇게 뭐 저걸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준석 대표의 속내 뭘까요? 그러니까 저걸 검색한 시점이 지금 신당 만든다고 한참 바쁠 때였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올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추고 있으니까 예. 거기 단순히 올라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더 복잡한 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더 복잡한데요. 네, 뭐냐면은 일단 한동훈 등판으로 인해서 가장 난감해진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어허.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아니고 김기현 체제였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안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자명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예. 그 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그렇죠. 대표.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됐으면 거기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제안이 온다고. 그러면 남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리고 좋은 뭐
그 지역구를 받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 무산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새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은 이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를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장래를 내다볼 때도 아무래도 자기 정치권에서 본인의 경쟁 상대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 나의 경쟁 상대라는 이야기를 그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뭐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 묘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무시하는 전략이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세비 주기적으로 할 거면 대통령이랑 국무장관을 해라.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자, 기자들은 막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질 않아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레이더망에는 한동훈 위원장 레이더망에는 이준석 대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선역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격파된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거기하고 제 상처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가 정확하게 그 각도로 흉터가 났더라고요.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에는 막 법인카드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적격 심사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주운전 경력,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빗대서 비판한 게 대표적이죠. 이 법카로 샴푸와 초밥을 사서 와이프에게 줬다면 공천을 할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5대 혐오 범죄로 민주당이 꼽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선거제 문제를 놓고서도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제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하기 참 좋겠다.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직격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게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심판입니다. 현 정부 중간 심판론.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부각해야지 한동훈 장관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유효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화살 향하는 곳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려 12번이나 이름을 언급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쪽부터 죄송합니다. 자, 밑에부터 올라가네요.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글쎄요. 아니 상대방의 얘기에는 별로 대응 안 하고 대신 나는 누구를 공격한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표현이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서 이제 이른바 비윤, 반윤 그 지지층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의 주요 표밭이라고 하는 곳이 그 국민의힘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친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윤, 비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계산은 아마 반윤, 비윤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으니까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한동훈 그물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쪽에 주목할 것인가, 저 화살표 3개 중에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저 화살표에는 뭐 주목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윤과 뭐 반윤은 뭐 그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한동훈, 이재명, 윤석열 간의 저 화살표는 저거는 아마 국민들이 그 4월에 표를 통해서 어느 쪽에 나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화살표에 국민들이 가장 동의를 할까요? 지금은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 번 뭐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도층은 그래도 현실 민생과 경제에 가장 자기 삶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그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하는 그 프레임이 가장 중도층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삐끗하는 순간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기 보수의 적자 경쟁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말 사이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맞서서 마포 을에 출마하겠다며 삼국지의 관우를 인용했던 이 사람입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술잔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술잔 들기도 전에 안 마신다고 합니다. 안 마시는 건지 못 마시는 건지 국민의힘을 위한 결단일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 걸까? 이유는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박한 뭐 선거라든가 당 내외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몸을 가볍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뭐 한번 뭐 정하면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라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가. 자,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그동안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유난 갈등 촉발 매개체가 된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다, 이런 의중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일련표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17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 출마를 공개적으로 깜짝 선언을 한 이후에 한 4일 만이죠. 21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 비서실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2월 3일 여권 후보들이 이제 예비 후보들이 공천 신청을 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하루 만인 어제 결국에는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 배경에 비대위원과 통화를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날 이제 그 불출마 발표를 하기 직전 전날 저녁에 통화를 통해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해요.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비대위원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7일 뭐 기자회견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밝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얼마나 더 비토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맥락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반대급부에 관련한 의견을 얼마나 더 낼 수 있을 것이냐 운신의 폭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했다는 의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도 했고요. 지금 그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김경률 위원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누구 얘기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만류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경률 위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 말 듣는 사람 아니다. 그 한동훈 그 위원장에게 통보하듯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너서클 안에서 무슨 엄청난 파워 게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교감하에 했다. 그리고 용산의 압력 때문에 한동훈이 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자, 용산이 요구를 했던 것은 불출마가 아니었어요. 비대위원 사퇴였습니다. 비대위원 사퇴였는데 비대위원도 그러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감독 그 심판이 같이 선수를 뛸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출마를 할 때 비대위원을 사퇴를 하면 된다. 이게 지금까지 거의 뭐 공감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 개인의 선택이라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비대위원과 총선 불출마 두 개 다 양손에 떡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놨는데 비대위원은 본인의 어떤 뭐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지를 하고 불출마. 여기가 또 불출마를 용산이 압박을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험지입니다. 여기 정청래가 있는 험지예요. 그 만약에 뭐 강남이나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자, 그 상황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머쓱해진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머쓱해진 거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뭐 사천 논란은 있기는 있었지만 본인이 야심차게 했던 게 이 민주당 넘버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원희룡 카드, 넘버투 정청래에 대해서 김경률 카드를 아주 퍼포먼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술잔을 씻기 전에 그것을 그냥 출전도 안 하고 와버렸어요. 술잔을 씻기 전에 가서 이기고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3, 제4의 퍼포먼스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김경률 위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오히려 못쓰게진 사람이 한동훈이지 두 사람의 어떤 교감하에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다. 예. 글쎄요. 일단은 뭐 내부적인 해석을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을 줬으니 본인이 좀 양보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송국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국민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좀 약간 후퇴한 것 내지는 그쪽에 의해서 뭐
약간 위축되는 이미지, 밀리는 이미지, 예.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왕세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나? 뭐 이렇게까지 약간 비난할 수 있는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을 수는 있죠. 어허. 김경률 비대위원이 배지를 포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하겠다. 계속한다. 네,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면 이거는 뭐 또 커다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언행이나 행보를 봐서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을 해서 그 자리에 사실상 내리꽂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가 여기 불출마하겠다 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양해를 했잖아요. 예. 말리지 않은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공천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도 지금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런 기준으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지만 쫓는다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영남은 지금 뭐 공천 영남이나 4대 1이랍니다. 강남이나 4대1. 뭐 이런 데만 예. 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그 사람들 것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만 보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판정패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며칠 더 보면 이제 그러면 이런 기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똑같이 갖다 들이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천 논란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언론에 뭐 문제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 사천 이제 뭐 사천 논란이 있지 그러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사천 논란이 있는 거 내가 안 받아준다. 이런 의사 표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심 지역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냈대요. 인천 그 계양 지역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번화가 쪽에 사무실을 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사무실, 원희룡 사무실이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다고요? 예, 계산역 인근 사거리, 큰 사거리에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무실이 있는데요. 한 100m 남짓. 100m?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원래 사무소가 다른 데 있었는데 확장 이전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그 확장 이전한 사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원희룡 장관이 맞은편에 또다시 사무소를 낸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 그 공천 면접을 보면서 예비 후보들과 경선도 벌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단수 공천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원희룡 장관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명룡 대전이라고 불리면서 미니 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로서는입니다. 아마 잠시 뒤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 비례대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뤄왔던 건 뭐 지역에 출마를 해서 공천 면접까지 봤습니다만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이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힌답니다.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 원희룡 어떤 대결 구도로 전망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맞대결 가능성이 80%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20%가 이제 조금 후에 아마 그 발표되면은 그 발표된다고 해서 병력평으로 간다고 해서 비례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약간 또 높아지는 거예요. 한 70%로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실제 맞대결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은 맞대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미 뭐 공천 면접을 보는 그런 그 이재명 대표는 공천 면접까지 받고 또 원희룡 그 전 장관도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원희룡 장관은
이 공격 포인트를 뭐 대장동 1타 강사 본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그 리스크 이것을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정치, 낡은 정치입니다. 낡은 정치, 구태 정치. 그리고 이재명식 정치 청산, 우리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 전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그렇고 또 이 본인이 선거 유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주3회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 현장에 상당히 집중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비례대표제가 바뀌면은 막 나머지 확률 중에서 한 20%, 30% 확률로 다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해결할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상황 변경론이죠. 상황 변경론을 하면서 이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혹시가 있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정의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19억 원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초 늦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저는 비대위원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지금 계양을 지역인데요. 계양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래서 원희룡 대 이재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저도 도전합니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도 얼굴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된다면 저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저하고 똑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양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한때는 측근, 물론 최측근은 아니에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한때는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출장도 같이 가고 같은 운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 남이 됐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가 된 유동규 전 본부장. 인천 나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이 대표와 직접 맞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게 이상하면 이재명이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금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해놓고요. 계양을 지역에 오피스텔도 계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거주지도 옮긴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제3정당에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출마 선언 당시에는.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제3정당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입당해서 출마하는 방식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곤란하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 걸까요? 왜냐하면 1대1 구도는 아니래도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표가 저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죠. 무슨 얘기냐면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3지대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반명표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반명.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대로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아마 선거구제 관련인데요.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또 목을 만지면서 시작합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 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영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영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광주를 방문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 발표가 계속 늦어져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이런저런 공격도 받았는데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병리평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위성정당 금지해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다시 준연동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문제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에는 지금 준연동형제 현행 유지로 간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꾸리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거대 양당으로부터 촉발되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죠. 지금 현행대로라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설명으로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점을 피력을 하면서 다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어렵고 현행 체제 안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민주개혁과의 선거 대연합을 이루겠다. 그러나 이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위성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돼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도 했고요. 과거에 이제 권역별 병립형이라고 해서 과거 이제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권역별로 소수 정당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수 정당 그리고 또 권역별로 할애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는 이바지하는 방식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여당 탓을 하는 듯한 취지로 하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생적 문제 의식과 서생적 그 문제 의식을 토대로 국민들의 뜻을 그리고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먼저 말씀하세요. 자꾸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겠다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야 간에. 그러면 준연동형도 아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연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준연동형을 했죠. 여야 합의로 그나마 마지막에. 여야 합의로.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연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연동형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불가피한 거고요. 근데 자꾸 지금 국민의힘 탓을 하는데 민주당은요. 이미 민주당 밖에서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위성정당인지 위장정당인지 모르는 정당이 작년 11월 달에 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럼 그거와 따로 가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단 유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국민의힘 탓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 저렇게 그 왔다 갔다 그 뭐 병립형이니 연동형이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민주당 탓이지 왜 국민의힘 탓입니까?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죠. 자, 송국권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선거할 때요. 기억나십니까? 투표장 갔는데 하나는 뭐 우리 지역 대표 누구 광 찍었어요. 또 하나 찍으려고 했더니 투표용지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게 뭐는가 했더니 정당 이름만 열 몇 개 이런 걸 또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은 나중에 저 실은 민주당이었거든요. 저 실은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정당이 열 몇 개가 아니고 그때 40개였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40몇 개. 투표할 때.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숫자가. 두루마리 치고로 쫙 됐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준연동형 때문에 비례대표형 정당들이 막 난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나 여기도 뭐 비례만 냈습니다. 지역구 안 내고. 예. 그리고 또 그때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이지만 또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었어요. 최강욱, 김의겸 이 예. 의원들이 들어온 거기도 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4%, 5%만 하면 3석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한 석 가져가려면 한 2%만 해도 가져갈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난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저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고육지책에서 나온 저 스스로 타협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관철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연동형을 없애고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 이기기 위한 거. 그다음에 비례대표 그 공천권을 본인이 장악하기 위한 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예. 반대가 너무 심했고 또 특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는 보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정권을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데 명분을 하나 딱 내세운 게 뭐냐면은 그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명분을 내세운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이거 딱 하나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성 정당을 뭐 저 조국 신당, 무슨 송영길 신당, 추미애 신당 이런 것을 안 넣고 그러니까 야권의 모든 세력이 합해서 그 비례대표 정당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위성 정당을.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본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과는 좀 동떨어지게 어쨌든 스스로 그 타협책을 찾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조국 신당 만들어지는 건지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옥중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그 당을 또 만들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따로 또 당 만들겠다는 건지 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굉장히 그 논의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논의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우면 우리 최병묵 그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연동형 현재의 현행 제도로 그냥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왜냐하면 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는다 그러면은 뭐 양대 정당 같은 경우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석을 거의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얘기지만 과거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뭐 통합 형 비례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지난번도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이었지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민주당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 안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 그러면은 지난번하고 다를 거는 거의 없고요. 예. 단지 그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으로 얘기했을 때 민주당의 이익도 거기에 있는데 그 이익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공천 앞두고 각 당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 사람은 안 된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 조짐입니다. 자, 친명 뭐 많이들 그동안 얘기됐었던 분들이고 친문 뭐 한두 명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지냈던 분들,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참 논란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이 보자. 이거 또 표지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뒤돌아섰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동맥만 좀 잘리면.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 친명과 친문이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 점은 당연히 강조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뼈 있는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결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더 혁신으로 비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게 알려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골자는 이제 다성 중진들의 용퇴를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친명 참석자는 그런 말은 있었지만 승리와 희생 또 혁신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좀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중진 의원으로 꼽히는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분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도 거론되는 이런 분들이 좀 물러나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선 뭐 있고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노영민 임종석 이런 분들보다 지금 친명 분류되는 분들이 좀 먼저 다선들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워딩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다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 그 얘기가 얘기했지만.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얘기를 친문과 친명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최지원 기자가 얘기한 거죠. 예. 이걸 친문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용퇴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아전인수군요. 친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언어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는 친문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임종석 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공천 주지 않으려면 친명에서도 희생을 해라. 다선 중진들이. 친명에도 5선, 4선 많지 않느냐. 저는 그 주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잘하시니까 짧게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최병무 우리 국장님 그 해석에 거의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종석, 노영민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것에 반대되는 명분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친명 쪽도 적절한 희생을 먼저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로 좀 읽힙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개딸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대요. 이 행동. 이영차 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기 정상이고. 됐어! 어디 하프라 형님! 어디 감히 이제 제 동생 어디로 여기! 너 기다렸어요! 배신자로 무슨 왜야 어디라! 자, 윤영찬 의원 지역에서 벌어진 저 일이죠.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직접 제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한 건데요. 지금 보신 대로 당내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계
인 중에도 비명계 의원들에게 저런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창출시킨 장본인이다 이러면서 직접적인 공세를 지지층 중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에둘러서 이렇게 당부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윤영찬 의원 지역구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윤영찬 의원도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떠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친명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비례대표였지만 그동안 친명인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 저 친명이었고 저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도전합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계파 간 갈등의 사례 가운데 하나죠. 요즘 누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면접장에서도 두 사람들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신인이든 또 지역위원장이든 실제로 선거에 있어서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중원구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반드시 있어 왔고 또 비주류의 존재는 당의 확장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환대하고 또 공명정대하게 경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160석 넘게 차지를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가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가려면 어차피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저렇게 친명을 자처하면서 나 출마하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친명을 자처하면서 개딸들 몰려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막을 수 있는 일이냐, 공천 앞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앞두고는 더구나 못 막죠. 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비주류가 생겨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것이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서대문 쪽에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거기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를 해서 서대문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전략지역으로 선정이 되니까는 바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성남 중원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할 줄 알았는데 현근택 전 부원장 사건 때문에 다시 앉았거든요. 눌러 앉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불출마를 하루 만에 번복을 하고 성남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이재명 지키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윤영찬 의원도 상당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비명이고 친문인데. 그런데 저는 어제 양산해동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상당히 관여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친문계 의원들을 만나더라도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다선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총선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팬덤 정치까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선 앞두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나가고 원칙과 상식 나가고 그다음에 친문 차례다 해서 친문을 속아낸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서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은 어제 만남을 보고 듭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과거에 이른바 문빠라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치의 양념 같은 존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흔히 말해서 먹힐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먹히진 않겠죠. 제대로 먹히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친명들이 막 이렇게 찐명 경쟁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이재명 당대표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그 제동을 걸어주는 이야기는 일정 정도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에 가서 또 그것을 무시해야 될 때는 결국 이 경쟁 이런 그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입니다. 원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송국근 국장님 말씀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상황을 못 막는다 하면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막아야죠. 경선의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그 명칭을 쓰거나 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뭐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은 선거운동 경선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어기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은 뭐 굉장히 갈등 구조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기준과 징계가 없이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다고 뭐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뭐 민주당을 이미 탈당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나 봐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이미 한 사람은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옥중에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옥중에서 써주신 정치검찰 해체당 가칭 창당 선언문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선봉에 선 사람들,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옥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부인께서 저걸 대신 읽은 거예요? 네, 부인 남영신 씨인데요. 본인이 이제 옥중 송영길 대표의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낭독을 한 그 내용인데 이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검찰 해체당이라는 당명을 지었고요. 3일에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권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제2의 3.1운동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당명 말씀드린 대로 정치검찰 해체당은요. 전국 7개 도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오는 3월 1일에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도 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명이 정치검찰 해체당입니다. 정치검찰 해체당. 자, 과연 이 당이 또 아까 잠시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는 한석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례대표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일단 출마를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창당을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창당 선언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이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맞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당은 옥중에 있어도. 옥중에 있어서도 형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 확정 전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옥중 출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출마해서 당선까지 돼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의 범주 내에서 그 뭔가 그 비례제 배분 방식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당을 봐가면서 4년 전에 열린 민주당 그게 연상이 돼요. 그래요? 세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검찰 해체당도 뭐 조국 신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뭐 같이 뭔가를 손잡고서 한다면 4년 전에 열린 그 민주당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검찰 해체당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 최병묵 우리 저도 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러나 정치는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치적 책임도 있고 윤리적 책임도 있고 도덕적 책임도 있고 그 책임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권의 고위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적인 어떤 희생이나 책임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결국은 형해화되는 거고요. 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근대 국가가 아니라 정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은 역사에 제가 볼 때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억울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감을 좀 추스리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뛰었다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윤관석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가 도입이 됐었죠. 그런데 전쟁과 폭력에 반대해요. 저는 그건 폭력적인 거 못해요. 라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했던 사람이 나중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게임은 그렇게 잘한답니다. 게임은. 그 폭력적인 게임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받았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내려 상대방을 저격하고 엄폐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게이머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듯한 전투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한 장면입니다. 이 게임을 즐기던 A씨는 2018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은 현역 입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투게임을 즐겨해 비폭력에 대한 신념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2020년 10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지만 신청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2020년 1962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줄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양심이 무엇인지. 자, 지난 주말에 양심과 관련된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어요. 게다가 차에 치인 사람은 숨졌습니다. 근데 왜 공분을 사고 있느냐? 물론 그것 때문만으로도 공분을 살 만한데 이 운전자 사고 직후의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3일에 새벽에 20대 여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분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119하고 구호 조치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인데 이 20대 여성이 한 행동은 본인의 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본인의 강아지만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끌어안고 아무 구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저 운전자라는 사람은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고를 내고 저 강아지 한 마리를 계속 끌어안고 차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사고 당시의 목격자에 따르면요.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아지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협조도 안 해줬고 경찰이 이제 개를 분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이제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안 놔준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 내놓고 지금 119와 오고 경찰까지 왔는데도 저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개만 자꾸 이렇게 끌어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저 여성이 아이고 우리 개가 더 중요해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행동으로 봐서는 지금 쓰러진 사람은 구호 조치 안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 뭐 사고가 나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앞에 내 눈앞에 사고가 난 그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일단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건 아니건 간에 말이죠. 예. 근데 저 여성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개를 끌어안고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도 협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데 더 안타까운 건 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유튜브가 이 50대 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고로 안타깝게 저분이 사망하면 그 아이만 부모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더해져서 안타까움은 더 더해지고 또 저 여성에 대한 공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야, 아니 어떻게 경기를 그렇게 극적으로 하냐고요. 다 지다가 90분 내내 지다가 막판에 동점골 그다음에 승부차기 다 지다가 그리고 또 막판에 야, 이 준결승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4강을 결정지은 호주와의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정말 축구를 보다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6강도 그렇고 8강은 더 그랬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한국 축구를 좀비 축구라고 한다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 끝까지 축구.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사실 거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얻어서 황희찬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연장 가서 또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차서 멋있었어요. 그 프리킥. 정말 멋있는 경기였는데 사실 한국과 호주는 악연이 한 번 있습니다. 9년 전 아시안컵에서 그때 연장 가서 한국이 2대1로 졌거든요. 그때 진 선수 중에 하나가 그때 손흥민 선수가 거의 막내급이었어요. 제일 어린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그때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이기고도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승까지 단 2경기가 남았는데 4강 대진은 이제 중동 세 국가와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선에 붙었던 그때 2대2로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던 무승부가 끝났던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쪽 포트에서는 일본을 꺾은 이란 그리고 개최국인 카타르가 또 4강에서 맞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또 4강전 그리고 아마도 결승 가게 되면 설 연휴가 될 텐데 또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이란도 일본을 이겼지만 정말 역전으로 정말 이번 그 축구가 그렇게 재밌답니다. 그래서 막 이 시청률도 예상 외로 밤 새벽 시간에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야, 그 9년 전의 눈물,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고 흘린 눈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2015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4개의 팀만 남아서 하나의 우승컵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핑계, 어떠한 힘듦, 어떠한 아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뛰어갈 예정입니다. 네. 야, 오늘 아침 조간신문 봤더니 손흥민 선수 그 무릎이 정말 제대로 성한 무릎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 근데 이 우리 대표팀의 정말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빠져서 이게 경고 누적으로 빠진답니다. 4강 때. 좀 걱정인데. 자, 근데 호주전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보인 행동이 아주 주목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 아시다시피 120분 풀타임 뛰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이제 경기 후에 도핑 테스트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서 저렇게 검사실에 널브러진 수건, 남은 간식, 물병들을 치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정말 그 경기장을 누비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대표팀 매니저가 이 라커룸 청소해 주시는 분들 따로 있으니까 얼른 가서 밥 먹고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민재 선수가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갔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표팀의 팀 닥터 관계자들 모두가 남아서
저 도핑 검사실에 있는 저런 막 간식들, 뭐 수건들, 남은 청소들을 한꺼번에 했다라고 하니까 참 김민재 선수의 인성까지도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뭐 김민재 선수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응원단 있잖아요. 응원단이 또 칭찬을 받았답니다. 붉은 악마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현지 방송국의 SNS를 통해서 저 한국 그 경기가 끝나고 저 경기장을 청소하고 있는 지금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응원단들의 모습입니다. 아, 저기 응원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네, 그래서 이제 카타르 그 방송국 SNS에서도 저 한국 그 관객들에게 존경심을 표했고요. 꼭 이럴 때 또 안 빠지는 일본. 네. 왜요? 일본이 왜? 일본이 좀 저게 샘났었나 봅니다. 왜요? 원래 청소하는 건 우리가 하던 거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게 문화가 확산돼서 한국도 한다 이런 취지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 끝나고 나면 저렇게 쓰레기하고 먹은 것들 다 치우는 게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냥 일반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저기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자기네들이 원조다? 네, 그래서 일본 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주장만 한다고 합니다. 예.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시청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끝나고 밤새 막 박수치고 차 위에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집에 갈 때는 쓰레기 다 치우고 갔습니다. 2002년에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 원로 배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맛 아시죠? 이분은 자꾸 그 맛 아냐고 질문을 하는 바로 그분 얘기인데 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그거 달기 전에 아버지가 안 좋아졌어. 50 넘고 그 친구전증이. 그러면서 한 7, 8kg가 맞아. 빠졌어. 이게 이놈이 한 10년은 산대. 10년 만요. 아이고 나보다 오래 살겠네. 한 신이 나와도 다 보고 있대 사람들이. 맞지. 특히 보고 있어요. 그 감독 보는 거나 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 그죠? 괜찮네. 이건 무슨 얘기든 소홀히 할 이유가 없어. 이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연기잖아. 자, 아니 신구 선생님이 아주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1962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요. 무려 60년 넘게 활동을 해오신 배우 신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인공 신장 박동기를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도 지금 연극 활동, 연극 무대에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사실 이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7, 8kg 정도가 이제 체중이 빠질 정도로 지금 건강상으로는 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심장 박동기를 두고요. 이놈이 한 10년은 산다. 아이고 나보다도 오래 살겠네. 이런 또 농담도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예. 그러나 이 신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무대에 오르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역, 그럼 무슨 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또 연기자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 선생이 36년생이랍니다. 88인데 요즘 88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아직 10년 더. 이건데 62년간 연기 생활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 뭐 꾸준히 계속 활동하셔서 요즘에 별명이 방탄노년단입니다. 방탄소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신구 선생님 연기는 뭐 저희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코믹 연기부터 아주 진중한 연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셨는데 개 맛을 알아 뭐 그러면서 개 맛을 알아는 거의 뭐 전국적인 예. 전국적인 그런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 신구 선생님 많이 사랑하니까요. 신구 선생님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하셔서 대중들에게 많이 자신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나이 드신 이제 원로 연예인들 이분들은요.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사실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신구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1부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